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죠.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이게 지금 미국 4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3,500대 우리 돈으로 58조 원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 육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양대로 시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단계까지 갔는데 정말 뭐 제대로 잘 만들어서 58조 원 이거 뭐 순수 차량 가격이 58조 원이고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운영 유지비까지 합하면 정말 뭐 계산이 안 되는 돈이죠. 한번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레멘추크의 쇼핑센터가 폭격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우리도 러시아인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알아보겠는데요. 폴란드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무기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무장의 헬기 32대 이태리제인데 이거 도입한다 라는 계약을 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U2 정찰기 이야기까지 5가지 단신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70I 헬기를 현지 생산 중인 상황에서 유사 체급 헬기인 AW149 다목적 헬기 32대를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18억 3천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003형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고정익 쌍발 수송기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Y7 수송기를 개조한 모델이라는데 제대로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이 우리나라에도 제안했던 자칭 세계 최고 수준의 조기 경보 통제기 글로벌 아이 2대를 발주했습니다. 기존 사브 340 조기 경보기 2대에 더해서 스웨덴군의 조기 경보기 전력이 단숨에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저비용 장기 채공 공중 센서 개발 구상의 일환으로 기술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에어버스의 제피르-S 태양열 초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가 미국 서부 시각 기준으로 7월 1일 연속 17일 채공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당분간 계속 떠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록이 세워질지 주목됩니다. 미 공군이 반세기 넘게 사용해온 U2 정찰기용 습식 필름 사용을 종료하고 완전 디지털 체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춘 불가피한 변화라고는 하지만 일선에서는 해상도 높은 고품질 정찰 사진을 제공해온 습식 필름 사용 종료는 비극이라며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세계 카메라 우리 휴대폰에도 있지만 다 디지털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 조그만 모니터에서 보면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을 인화한다든지 크게 사진으로 뽑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해상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은 물론 뭐 과거에 우리가 쓰던 조그만 필름 카메라도 그 정도 해상도를 지금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보다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에 뭐 이만한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필름 하나가. 그래서 U2에 들어가는 필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필름, 슬라이드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상에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초고해상도로 인화해서 보니까 그냥 뭐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보이고 뭐 그럴 정도로 되는데 아직까지 디지털은 그 정도 기술까지는 안 왔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아니 이 습식 필름 카메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U2의 상징이 바로 이 습식 필름 카메라인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하는 윗선에서 야 디지털로 다 전환해 라고 했는데 이렇게 U2가 이제 필름 카메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요만한 필름이 아니고 이런 필름이에요. 그 필름을 지금 이제 퇴역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북한의 김정은의 차량 번호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크레멘추크 쇼핑센터 피격 이후 정말 열받은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러시아 본토에서 사보타주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크렘린에 경고 메시지를 날려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른바 샤먼 대대로 알려진 최정예 극비 특수작전 그룹을 가동 중이며 이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더 워존이 현지 시각 7월 1일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더 워존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샤먼 대대 관계자들과
독점 화상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들은 러시아인들은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맛봐야 한다 라며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샤몬이라는 콜사인을 가진 이 부대 지휘관은 당신들은 최근 크레멘추크 사건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부차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러시아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뭉쳤다 라며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샤먼은 우리는 특수부대는 물론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라며 지난 4월 하인드 공격 헬기에 의한 벨고로드 유류 저장 시설 공습은 우리가 수행한 대표적인 특수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아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보나 차량, 헬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러시아에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투작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수단은 헬기로 러시아군의 방공자산이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샤먼은 러시아 주민들이 연료와 식량, 소금을 사서 비축해두길 바란다. 우리는 각지에서 그런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 모른다. 벨고로드에서의 대폭발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며 러시아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의 활동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각 주는 물론 벨라루스 지역의 접경지역 도로와 도시에서 검문 검색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와 교량, 철도, 관공서와 창고들이 연일 파괴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샤먼 대대가 순수 자원 입대한 지원자들로만 구성되었다며 크레멘추크 사건 이후 입대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피가 피를 부르는 이 비극의 악순환에 결국 양측 국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샤먼 대대라고 자신들의 콜사인을 박힌 이 적지 중심 침투 특수작전 부대가 있다라고 하며 이들의 부대장과 부부대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헬기가 러시아 영내인 벨고로드로 들어가서 그 공격 헬기인 하인드, 밀24 하인드가 로켓을 쏴서 완전히 이 벨고로드의 유류 저장고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던 그 작전,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로 헬기 타고 다니는데 초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잘 모른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한 10m, 20m 이 정도의 초저고도 비행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닌다. 그래서 이 레이더의 탐지 고도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를 발견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이게 실제 그때 작전 상황이죠. 벨고로드로 들어가서 이제 벨고로드 러시아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 하르키우 동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서 유류 저장고를 폭격했던, 헬기로 폭격했던 바로 그 작전, 이거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벨라루스하고 접경 지역의 철도인데 화물 기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바로 그냥 눌러버렸죠. 그래서 폭발과 함께 기차까지도 그냥 철로만 단순하게 끊어버린 게 아니고 기차까지 이렇게 사고를 내버린 이런 작전도 우리가 했다라는 건데, 즉 러시아 당신네들이 크레멘추크, 그 이전에 부차나 또 기차역 타격 토치카로 기차역을 막 쏘았지 않습니까? 크라마스토로크, 이런 짓을 계속하면 우리도 당신네들을 걱정되게 한다. 그래서 러시아 민간인 여러분, 소금 준비해라, 식량 준비해라. 식량이 이렇게 있어 소금이 있어야 이제 먹으니까 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 협박은 진짜 물론 러시아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사보타주를 하겠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도 되겠죠. 아무튼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서로의 공격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군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는 3,500대의 장갑차, 사업비 $450 규모의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 이른바 OMFV 프로그램의 시제 차량 제작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초대형 사업을 앞두고 또 한 번 변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군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대체를 위한 Optionally Manned Fighting Vehicle, 이른바 OMFV 사업의 3단계 경쟁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 조달 등록 사이트에 제안 요청서가 현지 시각 7월 1일 게재됐습니다. 미국군은 지난해 OMFV 사업의 2단계 개념 설계 과제 참가 사업자로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이번 단계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 OMFV 사업의 상세 설계와 시제 차량 제작 2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본 게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월 미국 레이시온과 독일 라인메탈 컨소시엄이 공동 출품한 링스 KF41 모델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출품한 그리핀 3가 최종 후배로 선정되었지만 라인메탈이 미 육군 시험평가 일정에 맞춰 시제 차량을 납품하지 못해 실격되었고 그리핀 3 역시 성능 부족으로 채택이 불발되면서 지난해 봄 다시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미 육군은 OMFV 사업 2단계에 선정된 5개 업체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납기 지연으로 고배를 마셨던 라인메탈이 미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KF41을 다시 출품했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 역시 그리핀 3를 다시 출품했습니다.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과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는 완전 신규 설계안을 제시했고 오시코시는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와 손잡고 AS-21 레드백의 미국화 개량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군은 각 업체 40에서 50톤급의 전투 중량, 최소 30에서 최대 50mm 기관포, 6명의 법연과 2명의 승무원 탑승 공간, 완전 모듈화 설계와 개방형 아키텍처, 사일런트 워치와 사일런트 모빌리티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S-21은 골격부터 외형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재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군의 OMFV 요구사항은 현존하는 모든 유형의 보병 전투 차량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괴물 장갑차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오는 2027년 1분기에 결정되는 이 대형 사업에서 우리 한화 디펜스가 승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드백, AS-21 레드백 만들었는데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레드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출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우리 레드백하고 경쟁하고 있는 독일 라인메탈이죠. KF41 링스가 최종 후보가 되었고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의 장갑차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능 부족으로 결국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했고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그리고 이 링스는 납기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 그 지금 뭐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그 장갑차죠. 그거하고 형제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에 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 라인메탈의 이 KF41이 미국 업체인 레이시온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출품을 했는데 이제는 레이시온 떼내고 라인메탈 아메리카 해서 미국 독자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독자적으로 출품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다 먹겠다 이거죠. 그 사이에 우리 레드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둘이를 최종 선정했는데 이 둘이가 결승전에서 여기는 결승전에 불참했고 여기는 결승전에서 혼자서도 성능 부족으로 떨어졌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이제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레드백이 만들어지니까 야 그거 괜찮네 너희도 들어와 해서 오시코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동차량 회사죠. 오시코시가 우리 레드백하고 같이 하자 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갔습니다. 왜 미국 업체들하고 같이 하냐면은 미국 법상 미국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미국 회사가 미국에 납품할 수 있다. 미군에게. 그래서 독자 법인을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미국 현지에 있는 유수의 방산업체하고 제휴를 하든지 하는데 우리는 제휴를 한 거죠. BAE 시스템스 여기는 뭐 원래는 영국 유럽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법인 만들어 놨죠. 여기에서 브래들리 미국 현재 쓰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량하는 모델 제시를 했고 이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 여기는 방탄복 만드는 회사인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걸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레드백까지 이제 해서 5파전이 됐는데 시즈 차량 만드는 돈도 다 줍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뭐 최강의 성능인데 방어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우고 현재 레드백이 42톤인데 최대 50톤까지 갈 수 있는 즉 그 말은 방어력이 더 늘어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개방형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들어가는데 그거 상용 부품 상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라는 거. 그리고 사일런트 워치 탐지를 하는데 내가 너를 탐지하고 있어 라는 것을
적에게 들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패시브 센서가 있어야 된다. 적외선이나 이런 걸 아주 강화시켜야 되고, 적이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야 되죠. 전파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일런트 모빌리티,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지금 뭐 장갑차가 와 움직이면 뭐 훈련장 가보면 소리 크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아예 이 전기 모터로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이 동력계통, 그리고 이 궤도도 아주 조용한 패드를 갖다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설계 완전히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미군이 작전 개념을 중국과의 전면전, 중국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와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출범한 사업이라서 3,500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개념이 중국과 같은 저런 엄청난 덩치의 국가와 전면전을 할 수 있다 라는 작전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래들리 장갑차가 6,500대 정도 있는데, 이 전면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싼 장갑차를 6,500대 정도 할 필요 없잖아 했는데, 이제는 개념 바뀌었으니까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바뀌기 전에 3,500대 58조 원,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이걸 30년 40년 운용 유지하는데 뭐 들어가는 이 부품이나 서비스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레드백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